라디오를 켠 듯 고요한 밤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한적한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온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불에 탄 집과 그곳을 배회하던 소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집착이 남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길 꺼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흔적은 여전히 누군가의 발걸음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질문을 던지고 있답니다. 아범이 전하는 목소리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도시 외곽의 낡은 마을에는 누구나 알던 폐가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봐도 지붕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대문은 녹이 쓸어 바람에도 삐걱거렸지요.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면 여학생이 나타나 말을 건다, 같이 걸어준다 하는 이야기였지요. 어른들은 헛소리라며 무시했지만 아이들 몇은 확실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한 소녀는 매일같이 그 집 앞을 지났다고 해요. 그 소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학교까지 걸어가려면 30분이 넘게 걸렸고 매일 같은 길을 반복해야 했지요. 그 길목마다 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년에게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지요. 소년에게 그녀는 특별한 친구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도시에서 유일하게 반겨주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혼잣말을 하며 허공에 대답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죠. 이상한 일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소년의 발바닥은 늘 검댕이로 더럽혀져 있었고 옷자락에서는 타다 남은 재 냄새가 났습니다. 형은 불장난을 하고 다닌 게 아니냐며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억울했습니다. 불을 만진 적도 없고 불씨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러나 손끝에 스민 그을음과 옷섭에 번진 잔재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형의 눈에는 그것이 분명 증거처럼 보였고 소년의 항변은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결국 가족 안에서도 작은 균열이 시작된 것이지요. 며칠 뒤 소녀는 소녀의 손짓을 따라 처음으로 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집 안은 밖에서 보던 폐허와 전혀 달랐습니다. 거실은 정돈돼 있었고 오래된 가구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지요. 주방에서는 달콤한 향이 났고 한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소년을 맞아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마치 진짜 어머니처럼 따뜻한 말투로 주스를 건넸습니다. 소녀는 낯선 전자제품과 넓은 방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친구가 없던 그에게 소녀의 집은 신기하고도 안락한 공간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형은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길래 옷이 이 꼴이냐 하고 화를 냈지요. 소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발바닥과 손끝의 검댕이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형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증거처럼 보였고 결국 분노는 커졌습니다. 소녀는 억울함에 눈물을 삼켰지만 변명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었지요. 그날 이후 형은 몰래 동생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도 나섰습니다. 학교로 직접 찾아와 아들을 불러내 물었습니다. 너 아침마다 누구랑 같이 가니? 소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나랑 가요. 항상 집 앞에서 기다려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순간 얼굴빛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스친 듯 했습니다. 형은 곧장 소년을 데리고 문제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대문을 힘껏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너져 내린 지붕과 검게 탄 석가래, 그리고 쓰러진 가재도구뿐이었지요.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었고 살아 움직이는 기척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은 분명 그 안에서 주스를 마셨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소년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불탄 잔해와 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머릿속에는 환한 웃음이 맴돌았지요. 어머니는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어쩌면 좋니, 우리 아들이. 형은 동생을 붙잡고 흔들며 외쳤습니다. 정신 차려, 거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소녀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어 있었고 눈동자만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는 더욱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잠자리를 정리하려 요를 들추자 바닥에는 수많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게 탄 손자국은 마치 불길 속에서 기어 나온 것처럼 선명했지요.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소녀는 그날 이후 절에 보내져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낯선 불경 소리와 향 냄새가 하루 종일 울려 퍼지는 곳에서 지냈지요. 그 덕분인지 소녀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발걸음은 또다시 그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낮게 속삭였지요. 나 이제 너희 집에서 살아. 소녀는 귀가 후에도 그 소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 이제 너희 집에서 살아.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동시에 섬뜩했지요. 밤이 되자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커튼은 흔들리고 방 안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았다고 해요. 소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이불을 덮어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부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을 무당에게 데려갔습니다. 구탄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칼춤 속에서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깊이 물려 있소.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단번에 해결될 일은 아니었지요. 소녀는 두 번의 굿을 치르며 정신이 흐릿해졌다 합니다. 굿 이후 잠시 평온이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발걸음은 여전히 그 집 앞을 향했습니다. 마치 알 수 없는 힘이 끌어당기듯 돌아서 가려 해도 발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울고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이제 나는 너희 집에서 산다. 소녀는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소녀를 따라 들어간 집 안은 여전히 정갈했고 불탄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과 부모가 본 풍경은 분명 폐허였습니다. 이 모순은 설명할 길이 없었지요. 소녀는 자신만이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깊은 두려움으로 번졌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학교에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등교하는 거 본 적 있어?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봤지. 너 혼자서 중얼중얼 얘기하면서 오더라. 소녀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분명 대화했다고 믿은 목소리는 사실 공허한 허공에 흩날린 것이었지요. 그 사실을 깨닫자 무서움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절에 보내 불경 속에 살게 했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은 낯설고도 고단했지만 그곳에서는 적어도 소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목탁 소리에 겨우 잠들고 새벽마다 차가운 공기를 마셨다고 해요. 소녀는 그 시간을 버티며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길은 또다시 폐가 앞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녀는 필사적으로 다른 길을 택했지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면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힘이 발걸음을 잡아 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대문 앞에는 늘 그 소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녀는 차분한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왜 나를 피하니? 넌 이미 내 친구잖아. 소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목이 메었지요. 그 순간 집안에서 다시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들어오렴. 기다리고 있었단다. 소녀는 그날 이후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력이 오르지 않았고 밤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병에 걸린 줄 알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특별한 병세를 찾지 못했습니다. 몸은 멀쩡합니다. 다만 정신이 크게 지쳐있는 듯하군요. 부모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소녀는 다시 절로 보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학기를 포기하고 머물렀지요. 불경과 향냄새, 스님의 연불 속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포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언젠가 다시 소녀가 나타날 거라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지요. 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귀신의 존재를 보거나 느낄 수 있었지요. 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높은 건물 옆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면 아무 일도 없었고 뒤늦게 실제로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두려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소녀는 이런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줄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비웃음이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지요. 그는 혼자 비밀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때때로 보이는 형체와 느껴지는 기운은 숨을 막히게 했고 밤이면 차라리 잠들지 않으려 버티곤 했습니다. 이 시절 그의 방은 늘 어둡고 이불 속은 유일한 피난처였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그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 생활은 혹독했지만 오히려 귀신을 볼 틈이 없을 정도로 고단했지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군대다라는 말처럼 그는 맞고 굶고 뛰느라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군 생활 동안은 큰 괴현상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시간이 자신을 보호해준다고 믿었지요. 제대를 하고 사회로 돌아온 그는 자동차 정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쇳소리 가득한 작업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기묘한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기운이 냄새나 소리로 느껴졌던 것이지요. 정육점 주인은 날카로운 비린내로, 교사는 칠판 긁는 듯한 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능력은 그의 영업 생활에 묘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그는 손님을 만나면 직업이나 성향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눈썰미 좋은 영업사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깃든 이상한 감각의 발현이라는 거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여성 손님에게서는 아무런 느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냄새와 기운이 선명했는데 그녀만은 텅 비어 있었지요.
그는 그 여성의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그의 삶을 다시 뒤흔드는 시작이었지요. 여성은 평범한 고객처럼 보였고 차량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그녀가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냄새도, 소리도, 기운도 전혀 없는 사람. 마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과 같았지요.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종종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머리를 손질하면서도 은근히 그녀를 관찰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기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어느 날 작은 촛불 장식을 건네주었습니다. 집에 두고 켜두면 향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요.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서 촛불을 켠 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상한 가위 눌림을 경험했습니다. 평소 귀신을 보던 그였지만 이유 없이 눌리는 경우는 없었지요.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주변은 고요했고 기운조차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압박만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우연히 한 장례식장에서 그 미용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문객이 아닌 안쪽의 다른 방으로 향했지요. 알고 보니 병원 장례식장에서 머리를 정리해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촛불 장식과 그녀가 지닌 기묘한 기운 사이에 무언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미용실을 찾을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공기, 그리고 아무 냄새도 없는 그녀.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용실 뒤편에서 스멀스멀 뭔가가 흘러나오는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몰래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문과 가려진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커다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지요. 철제 상자 앞에는 흰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속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잘린 머리카락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단순히 손님들의 머리를 모아둔 흔적 같았지만 그 양과 형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억누르며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다시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온몸을 수백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고통은 날카로웠습니다. 손끝에 느껴진 감촉은 머리카락이었고 사방이 철로 막혀 있는 듯 답답했지요.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철제 상자 안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벽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아무리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몸을 감싸며 살 속으로 파고드는 듯 했지요. 그는 몇 차례 의식을 잃고 다시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시간의 감각마저 사라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불경에서 들었던 사천왕의 모습을 떠올리며 도움을 청했지요. 그 순간 눈부신 빛과 함께 거대한 형상이 다가왔습니다. 무섭게 생긴 사천왕이었지만 그 기운은 따뜻했습니다. 그 존재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철제 상자가 갈라지듯 찢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상자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어둡고 미용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손에는 그 촛불 장식이 쥐어져 있었지요.
안쪽을 깨뜨려 보니 머리카락이 켜켜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촛불 장식을 모두 모았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에게 나눠주었던 것까지 회수해 하나하나 부수었지요. 모두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며 그것들을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바로 그 미용사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필요해요. 곧 데리러 갈게요. 건강하게 기다려요.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고객을 만나 영업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지요. 도시를 떠나 타지에서 숨어 지냈지만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과 내기에 빠져 괴로운 기억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 이제 너희 집에서 살아. 그 한마디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를 허구라고 쉽게 치부하지만 당사자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소년이 겪은 공포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지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기록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흔든 현실이었습니다. 아범이 전하는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한 사람의 삶에 남은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었지요. 어떤 진실이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무관심과 방심이 만든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